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양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이틀째 북미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 1년에 한해 1조 380억 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타결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가서명하고 오는 4월 안에 국회가 비준 절차를 마치면 발효됩니다. 상습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과거 스님을 동원해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해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양 회장에 대해 살인 예비 음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여러 개와 라이터가 발견돼 방화로 추정됩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을 비롯한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논란인 가운데 공무원인 구청 간부의 연수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전국 지자체 9곳에서 판박이 보고서가 발견됐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지금 고속도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갓길, 졸음운전 쉼터에 각종 생활용 쓰레기가 쌓인 건데 무단 투기 적발이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또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꼭 지킬 거라고요. 미국 내 회의론도 불식시키고 김정은 위원장도 압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에 나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곧 있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예상 성과를 묻자 세계를 위한 진짜 기회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We are very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he one that he made back in June in Singapore to denuclearize his country. 특히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진로 변경과 경제 여건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면서 비핵화 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상응 조치를 재차 역설했습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실행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Of course I want him to meet, but it's got to be real. This is not a reality show. This is not a one-day hit. 북미 회담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론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평양에서의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전혀 없죠. 이틀째 말 그대로 깜깜이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르면 내일 비건 특별대표가 올 거라고 합니다. 북미 간 접점을 찾은 걸까요? 오지 기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북한 대사 간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건 대표의 평양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북미 간 논의할 내용이 많아 당일치기 협상이 어려웠다는 해석입니다. 정상회담 의제와 함께 의전, 경호 문제 논의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길어지는 거는 지금 한 20명 정도가 갔다면서요. 의전팀이 다 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협상이 길어지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는지도 관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만날 것으로 오늘 면담 통보됐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협상 마무리 시점은 협상 성과에 달려 있다며 이르면 내일 비건 대표가 돌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주말쯤 우리 측의 협상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청와대는 아니라는데도 자꾸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행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미중 무역 분쟁을 매듭지으려면 베트남에 가서 미국을 만나야 하는데 중국의 자존심상 단지 이것 때문에 베트남을 간다고 하기는 싫을 겁니다. 그러니 남북 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다 모이게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해외 방문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무역협상 만료 기한을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면 연쇄談判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명분을 특히 강조하는 중국 정상이 단순히 연쇄회담만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과의 3자 회동,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4자 회동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관심은 4자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종전선언이 나오느냐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종전선언을 제공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4자 종전선언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베트남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없죠. 미국은 다낭을 선호하고 북한은 하노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다낭을 개최지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의 세계적 휴양지인 다낭은 해안 도시로 주요 호텔들이 해변가에 있어 경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요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하나이고 주변 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미국은 북한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 휴양지인 다낭이 상징성도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은 북한 대사관이 있어 각종 지원을 유리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를 최우선 선택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의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국빈 방문 형식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노이 호텔 중에서는 국립 컨벤션 센터 인근에 넓은 공터를 끼고 있어 경호에 최적화된 JW 메리어트 호텔이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 미국이 선호하는 다낭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미 간 막판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북미 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다낭은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이벤트인 만큼 이 기회에 관광 도시를 넘어서 평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베트남 다낭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거기는 다낭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다낭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다낭 오행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쪽 해변 뒤편으로 보이시는 원숭이산이라 불리는 선자산 안에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 장소 1순위로 꼽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낭 시민들은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 다낭이 세계적인 휴양지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hoặc là được chọn để làm cái điểm gặp gỡ đó và sẽ được nhiều người biết đến và tôi cũng. 다낭은 인구 106만여 명이 거주하는 휴양 도시로 자연 경관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65m짜리 불상을 보유한 다낭의 대표 명소 리능 사원에 가봤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다낭 시민들이 많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start in the right way. So maybe North Korea and America can gather up and make peace. So. 또 하나의 랜드마크는 다낭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용의 형상을 딴 용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포함해 한강을 가로질러 다낭 도심과 미케 해변 쪽을 이어주는 다리는 모두 7개입니다. 2차 북미 회담 당일 이 다리들만 통제한다면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북미 정상의 숙소 후보지로 꼽히는 주요 호텔들의 경호와 보안 유지를 위해 최상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현지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다낭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종전선언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나 군사훈련 중단 등이 거론될 것이므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작년엔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1차 북미 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번 2차 북미 회담은 한국당 전당대회 날에 한다고 하죠. 계속해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구냉전 사고에 사로잡혀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구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의할 수 없다며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깜깜이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다음 주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국내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당 전당대회와 일정이 겹친 것을 놓고 신북풍이라는 의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의 신북풍으로 재미 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북풍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상상력이 가관이라며 한반도 평화에 재뿌리는 목리는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1년 가까이 난항을 겪던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이 1조 380억 원으로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선방했다는 평이지만 당장 1년 뒤에 또 협상을 해야 하는 건 큰 부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진통을 거듭하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마침내 타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액은 대략 1조 380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서 1조 3천억 원 이상을 요구하던 미국이 금액 부분에서 3년에서 5년 계약을 요구하던 한국이 기간 부분에서 한 발씩 양보한 셈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방위비 외에도 직간접 비용이 많다는 점, 또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총생산 대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며 이런 우리 측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을 만나 이런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그 협상 동향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국회와 우리 협력 방안에 관해서 논의했습니다. 다만 내년 이맘때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또다시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기간과 금액 중에 금액을 택했고 기간을 조금 너무 단기로 해서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 그런 불확실성을 남겨둔 건 아쉬움이다. 한미 양국이 이번 주말쯤 가서명을 하면 2월에서 3월에 정부 절차를 밟고 4월 중에는 국회 심의를 거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거겠죠.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옮기는 문제는 내일 비대위에서 결정합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사표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무능한 과속, 불통, 부패 정권을 심판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신은 합리적 보수라며 정통 보수로 평가받는 황교안 전 총리와 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야 한다면서 비박계 대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친박정당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총선은 참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비대위 안에서는 연기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강하게 있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만 27일을 고수하고 있고 다른 후보들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가량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비대위는 내일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에서 후원금을 받은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의 소지가 있어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고 하자 홍 전 대표는 자신은 출연자일 뿐 제작자는 따로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 TV입니다. 방송 중에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채팅하면서 중간중간 돈을 보내기도 합니다.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50만 원을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별풍선으로 불리는 유튜브의 슈퍼챗 기능으로 구독자들이 댓글과 함께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1회에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송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후원금 모집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자신은 단 한 푼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오해하지 말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수익금은 모두 운영진에게 돌아갈 뿐 본인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관위는 앞으로 이런 방식의 후원이 불법 기부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외인 홍 전 대표와는 달리 이현주, 박용진 의원 등 현직 의원은 국회법에 제한을 받고 있어 슈퍼챗은 물론 광고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해외로 이주한 이유를 대라며 공개 질의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인도 방문 때 딸이 요가 강사라고 했는데 그땐 이미 한국에 딸이 없었다면서요. 민주당은 곽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요가로 건강을 지키고 카레를 즐겨 먹습니다.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합니다. 이를 두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연설 당시 이미 해외에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따님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하고 있었다고 연설했는데 사실입니까? 문다혜 씨는 해외 이주 상태였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미 외손자가 동남아로 출국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해외 경호를 시작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곽 의원은 외손자가 출국할 때 다혜 씨 부부가 함께 출국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곽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이 다혜 씨 부부의 부동산 증여와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설 등 각종 루머까지 언급하자 금도를 넘었다며 대응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는 곽 의원의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부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 스님을 동원해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해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스님으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임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양진호 회장은 당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 회장은 이 시기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스님에게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스님으로부터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찔러라라는 요구와 함께 3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양 회장의 휴대전화에선 해당 스님에게 건넨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봐주는 등 아내의 형부가 이혼 소송을 돕자 양 회장이 불만을 품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스님은 양 회장에게 받은 돈 일부를 지인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고 지인은 또 다른 인물에게 범행을 교사했지만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을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해당 스님과 지인들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돈을 받은 스님은 관련 사실을 인정했지만 양 회장과 스님의 지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여러 개와 라이터가 발견됐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좁은 도로에 소방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소방관들이 고압 호스를 들고 화재 진압에 나서고 곧이어 부상자가 실려 나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난리도 아니지 진짜. 거기 불이 났는데 많이 나왔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나와서 섰고. 불은 26분 만에 꺼졌지만 지방 거실에서 70대 부부가 안방에선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길을 피해 작은 방에 있던 30대 아들은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인화성 물질이 담긴 페트병 7개가 화재 현장 곳곳에 널려 있었고 주방 싱크대에서는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미뤄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격한 연소 현상과 발화 지점이 여러 군데나 나타나고 바닥에 기름이 떠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 결과와 아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은행에서 나오는 여성을 상대로 돈을 뺏으려던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본인이 피해자라며 되려 더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이 은행 문을 열더니 은행에서 나오던 여성을 마구 잡아 끕니다. 놀란 여성은 근처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뛰어들어가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게 안까지 쫓아온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통장을 훔쳐갔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남성은 폭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를 수차례 다녀온 전력이 있는 60대 백모 씨. 할머니가 장도 신고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112에다 신고를 했고요. 범인이 도망 못 가도록 한 5분 정도 경찰 올 때까지 붙잡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빠져나온 백 씨는 도주를 시도했지만 범행 현장 인근에서 결국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백 씨가 지갑과 통장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강도 미수 혐의로 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큰 문제겠죠. 심지어 내가 덜 취했으니 운전하라고 음주운전을 시켰다면 더 할 겁니다. 안병훈 기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바로 앞 차량을 들이박습니다. 이 충격으로 가해 차량 블랙박스의 각도가 꺾일 정도였습니다. 20대 강모 씨가 인천에서 고향까지 20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있던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전치 1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은 운전자 강 씨가 아닌 동승자인 강 씨의 회사 선배 홍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 강 씨가 임의로 운전했다고 말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추궁을 하다 보니까 방조자가 네가 덜 취한 것 같으니까 네가 해라 라는 식으로. 결국 홍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고 곧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해 교통사고가 난 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고양에서도 보험사 지점장이 만취 상태인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보험사 지점장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기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다 돼가지만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별한 고글을 쓰면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최고 시속 180km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음주사고는 1,400여 건.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단 40%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0건 이상 음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제 음주 상태처럼 느끼는 고글을 쓰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것 같은 고글을 쓰니 운전자는 당황한 나머지 속력부터 줄입니다. 와, 이거 너무 힘들다. 와, 부딪힐 것 같아. 신호 정지선을 지나치거나 S자 코스, T자 코스에서도 경계선을 밟기 일쑤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가상운전을 해봐도 마찬가지. 운전대나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 사고가 속출합니다. 소주 2병 이상 음주 상태에선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몸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채로 음주 상태를 경험했을 뿐인데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실제 음주를 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취하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조금 느려지게 되고요. 주변에 대한 시야각이 조금 좁아지게 되고. 전문가들은 술을 적게 마셨더라도 방심으로 인한 사고율이 높다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에서 시설 점검을 하던 도중 숨진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식장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김 씨가 사고로 숨진 지 약 2달 만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들과 같은 죽음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다시는 저처럼 아이를 잃어서 가슴에 큰 한을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용균이 동료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장례식장엔 가족과 동료들뿐 아니라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린 친구가 저렇게 간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 아무튼 희생되신 거니까 그냥 빚졌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 씨의 발의는 모레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을 가진 뒤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들어 있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하게 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혼자 길러야 하는 한부모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법과 정의는 멀기만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정옥 씨는 이혼 후 5년간 6천만 원에 달하는 자녀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에 자녀가 대학 진학마저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 그냥 대학 나중에 가야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죠. 박민주 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구금하는 감치 판결까지 받아냈지만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그 몇 번 피하면은 이게 종결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경찰은 그냥 끝내는 거야, 그냥. 정부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지난 2015년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실제 양육비 이행률은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 및 감치 명령만으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정부 청사를 찾은 겁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나라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고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하지만 해외 국가들은 다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고 프랑스는 2년의 구금형과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실상 가족 유기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문제를 가정 문제로 취급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경북 예천군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그나마 폭행 사건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졌지만 알려지지 않은 기초의원들 또 공무원들의 외유성 연수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MBN이 이들의 연수 일정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웃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세미 누드쇼를 본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인천중구청 도시관리국장 등 간부 6명은 프랑스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일정 계획에는 파리에 있는 현대식 상업지구 라데팡스를 운영하는 개발공사를 공식 방문하는 일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현지 가이드의 일정표는 계획과 다릅니다. 공사 방문 일정은 견학으로 바뀌었고 대부분 관광 성격 일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일정이 수정된 흔적들도 있는데 오후 2시 아래에는 몽주, 저녁 시간에는 프랑스어로 리도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현지 가이드 측 관계자는 쇼핑 관광지인 몽주 약국 방문과 성인 카바레 쇼인 리도쇼 관람이 일정에 추가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쇼핑, 관람 비용을 연수 비용에 포함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거를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하는 거를 이 가이드가 직접 들었다고. 연수 비용으로 2천만 원 가량이 책정되는데 사실상 외유성 연수에 쓰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점은 연수 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 프랑스를 설명하는 부분과 파리를 설명하는 부분은 각각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그대로 옮겨다 썼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설명하는 내용 중 한 문단은 한 여행사 홈페이지와 거의 흡사합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신모 국장은 퇴직했고 권모 과장은 현재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권모 국장은 인터뷰를 거부했고 동행했던 다른 간부로부터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죠. 이거는 출처를 표시를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그 대학교 해가지고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뭘 해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인용을 해가지고 진짜로 뭐. 쇼핑과 카바레쇼 관람 비용을 영수증 처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구청 측은 사전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정부에선 이런 문제 연수를 막을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들이 제대로 연수를 다녀왔다면 보고서에 다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를 검토해봤더니 연수 보고서가 다들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주관적인 감상까지 똑같다면 말 다 한 거죠.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6월 전국 15개의 지자체 소속 공무원 40여 명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이들은 한 사단법인의 교육기관이 주관한 국외 연수차, 농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MBN 취재진은 광주와 공주 등 9개 지자체의 연수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지의 현황이나 특징을 다룬 본문이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야마의 특산품은 밤과 매실이다로 시작된 문단은 판박이 수준입니다. 파일을 그대로 붙여놓은 듯한 표도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 봤고 못 보는 거는 보조자료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요. 심지어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야 할 연수 후기마저 같은 지자체들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견이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고 좀 생각되고요. 보고서의 출처를 따라가 보니 교육기관에서 배포한 자료와 거의 같았습니다. 교육 자료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보고서로 둔갑한 셈입니다. 연수 중에 배포한 거고 이제 자료집 성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취지로 나눠드렸던 거고. 한 참가자는 당시 단체 SNS 채팅방에서 보고서를 서로 주고받은 이들이 있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연수 비용은 1인당 170만 원으로 대부분 소속 지자체에서 부담했지만 사후 관리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는 내 돈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면 쌓이는 통신사 마일리지입니다. 원래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통신비 결제에도 쓸 수 있고 멤버십 포인트로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소멸된 이동통신 3사 마일리지는 1,905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현금처럼 쓸 수 있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통사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일리지의 소멸이나 생성을 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챙기는 소비자는 솔직히 그리 많지 않죠. 이렇게 사라지는 마일리지는 회계상 기업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굳이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빨리 사용하라고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 특히 고령층은 마일리지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업은 이런 마일리지를 자신들이 주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소비자는 그 기업을 선택하고 이용한 대가로 마일리지를 취득합니다. 제대로 쓸 수만 있다면 돈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소비자도 모른 채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사라져버리고 정작 사용하려고 하면 통신사들마다 사용처가 제한돼 있는 데다가 많아봤자 결제 금액의 10% 정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 말이죠. 쓴다고 써도 연말에 몇만 원어치 포인트는 날리는 경우가 수두룩한 이유입니다.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든지 공제율을 높이든지 기왕 준 마일리지를 다 쓸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기업이 고객 사랑을 외친다면 이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 기업들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마친 고속도로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집에서 생긴 쓰레기까지 버리는 얌체족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과태료 제도도 있으나 마나합니다. 서동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 더미를 꺼내보니 곶감과 다과 등 포장도 뜯지 않은 명절 음식들이 무더기로 나옵니다. 집에서 통째로 가져와 버린 음식 쓰레기입니다. 이 명절 때 쓰레기들도 한 2-3배 정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폐 가구 같은 경우라든지 이렇게 폐 기자재 같은 경우들도.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고속도로 갓길과 졸음운전 쉼터는 더 심각합니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주워봤습니다. 명절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5분 동안 쓰레기를 주워봤는데요. 각종 생활용 쓰레기로 한 포대가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갓길의 높은 벽 위에도 티셔츠와 신발 같은 생활용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현장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하루 평균 48톤, 평일에 3배가 넘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쓰레기 투기,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직도 요원합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평소에도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진료했던 그가 설 연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난 4일 오후 센터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가 직접 집무실로 와 숨진 윤 센터장을 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윤 센터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상 그렇게 일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모든 그런 게 이제 축적이 돼서 온 과로사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윤 센터장은 평소에도 집무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해결하며 일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강한 분이셔서 늘 밤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그러셨습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센터장에 대한 애도 물결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빈소를 방문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윤 센터장의 순직을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국정 교수는 윤 센터장이 응급의료계에 기여해온 영웅이자 버팀목이고 어깨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애도했습니다. 고 윤 센터장의 발인과 연결식은 오는 10일 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면서 법의 잣대가 모호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판사의 성향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성범죄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면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게 No means no 룰입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상대가 확실히 동의한 경우만 빼고 처벌하는 게 Yes means yes 룰이고요. 일부 해외 국가들도 수십 년 논란 끝에 도입된 원칙인데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노 민스 노 법안은 지난 2015년 도심 한복판 성폭행 사건 직후 도입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Yes means yes 법안이 존재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2003년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돼 15년째 적용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에서도 비동의 간음죄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준 결과 사법부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충실한 보호를 할 수 없다면 이제 공은 입법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비동의 간음죄의 필요성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논의를 다시 이어가 나가야죠. 법안 일수를 다시 열어서 계류되어 있는 관련된 법안들을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급한 도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디까지를 동의로 봐야 하느냐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강간죄 규정을 확대하거나 개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고 다른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주변의 재반 상황 내지는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황. 법 제정에 앞서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단독주택에 이어 땅까지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르자 부동산 시장은 긴장하다 못해 얼어붙었습니다. 오는 4월은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가 되죠. 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매매 거래가 사실상 끊긴 가운데 가격을 확 낮춘 급매매, 초급매 매물마저 외면받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매수를 안 하고 있고요. 4월 달에 공시지가 발표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매매 위축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610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2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대출 억제와 세금 정책에 꽉 막힌 거래가 쉽게 개선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38만 호 아파트 대량 입주로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이 이어지면서 매입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택시장의 가격 약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설 연휴가 지나면 아파트 매매량이 매년 반등할 정도로 설 연휴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환점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22조 원의 토지 보상비가 어디로 흘러갈지도 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대 성수기인 봄 이사철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800원 오릅니다. 그런 만큼 승객들의 편의도 나아질까요?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서울시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기본 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르고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와 시간도 짧아집니다. 점심시간에 이곳 광화문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타보겠습니다. 지금은 8,500원이 나왔지만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9,9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한 달 수입이 217만 원에서 275만 원으로 늘어날 걸로 내다봅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손님이 줄어드는 게 걱정입니다. 한 3, 4개월은 넘다고 봐야죠. 지금 많이 줄죠. 택시 기사가 회사에 내는 산학금도 6개월간 동결하기로 했지만 결국엔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요금이 오르면 산학금은 항상 많이 오르고 급여는 조금 오르고. 시민들도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을 없애겠다는 택시 회사의 약속을 선뜻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서비스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데 요금은 계속 오르고. 벌써부터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와 시민 모두에게 나아질 게 없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폐막 이후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올림픽 경기장. 그간 여러 번 보도해드렸는데요. 사후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던 평창과 강릉의 경기장. 폐막 이후 대부분의 경기장이 사후 활용법을 찾지 못했고 황량함만 남긴 채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강릉 하키센터를 비롯해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등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커녕 운영 주체조차 찾지 못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강원도는 이 세 곳에 대해 다음 달 출범하는 올림픽 기념재단에 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회 잉여금 600여억 원에 정부와 강원도의 예산을 더해 출범하는 올림픽 기념재단. 운영 주체가 정해진 만큼 활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이뤄집니다. 일부는 국가대표 체육선수들이 훈련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처럼 상업적 이용을 해서 거기서 일반 관광객들이 짧은 코스를 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치되어 온 경기장을 지켜보던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잘 쓰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아깝다 생각하고 막 지나가면서도 그랬는데 개방하면은 시민분들한테도 많이 도움될 것 같고. 하지만 운영비 부담은 여전히 걸림돌. 이를 둔 정부와 강원도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는 만큼 경기장의 노후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찬바람에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내일 아침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밤사이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을 가리키겠는데요.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모두 서울은 낮에도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휴일까지 이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수도권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세종과 충주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초속 14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커다란 뿔테 안경에 알록달록 화려한 재킷을 걸친 백발의 여성. 미국의 패션 모델 아이리스 아펠 씨는 1921년생, 그러니까 만 97세입니다. 빼어난 패션 감각과 옷맵시도 놀라운데 미국 최대 모델 에이전시인 IMG와 정식 모델 계약을 해 패션계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미 보그를 비롯한 많은 패션 잡지에 표지를 장식했고 지난해엔 바비 인형의 최고령 모델이 되기도 했죠. 노력하는 사람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게 맞네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